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막을 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 또 콥28 폐막 소식, 글로벌 Y에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 상황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국제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국제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그냥 계속 빵빵빵빵 터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맞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극우 정당이라든지 극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커다란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지금 경제 상황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분쟁, 군부 쿠데타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얘기부터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덜란드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게 이제 뒤늦게 전해졌는데 네. 외교부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소통이었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우리가 왜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시민들이 초치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들으시냐면은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든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 주 한국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누가 봐도 외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사를 초치한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빈 방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 초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 가장 큰 높은 단계의 행사인데 국빈 방문이.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행사를 앞두고 사실은 양국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만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초치를 했다. 이거는 그 네덜란드 측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굉장히 외교적 어떤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좀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요런 부분 굉장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자, 이 외교에서 초치라는 건요. 예를 들면 주재국 정부가 들어오라고 하면은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게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냥 단순한 소통 차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치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도 있고 긍정적 의미도 있고 이 단어 자체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외교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하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측에서 새벽 2시에 중국 대사 불렀어요. 새벽에. 네. 그러면 바로 나가야 달려갑니다. 그럴 그게 때 쓰는 초치입니다. 단어가 초치인데 초치입니다.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 대사가 초치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잘 포장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의전장이 보낸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우리 문제 없었어요. 잘 얘기됐어요. 아니요. 잘 얘기될 정도였으면은 이렇게 공개까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네. 초치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문제. 예. 우리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교부 측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냥 합의 수준에 오고 가다가 잘 됐어요. 네. 그럼 굳이 초치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랬겠죠. 자, 2번째. 저는 설사 초치가 됐더라도 이게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됐죠. 네. 자, 이 공개의 의미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공개가 됐을까? 그러게요. 네. 왜 공개가 됐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이 공개가 된 언론이 어디죠? 중앙일보죠. 네,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냈을까? 그럼 다른 언론사들은 이 초치된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 굉장히 부분도 곱씹어볼 부분.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아우 창피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치를 당합니까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 왜 하필이면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 기사를 냈을까? 요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요즘 보수 신문들 논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게 그렇죠. 되는 근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언론은 늘 권력을 비판하고 그렇죠? 네. 견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언론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인 언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행태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 행태인데 갑자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가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네, 요즘 논조와 연결지어서 아무래도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김혜영 앵커님은 솔직히 무슨 생각 드세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겠다. 그 예. 국제사회가 막 얘기를 하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유엔 결의안도 안 통하고 미국 말도 안 통하고, 안 통하고, 그냥 예. 마이웨이예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가 봐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국제 관계라는 게요. 이렇게 무대뽀로 나가면은 보통 예.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무대뽀로 나가는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악의 축이라고 묶어버리면서 뭘 하죠? 경제 제재부터 제재를 시작해서 가하죠. 봉쇄하고 여러분 저렇게 나쁜 나라는 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국제 질서를 이렇게 해치는데 어떻게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난리를 치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제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유엔 제재가 수백 개가 그동안 발의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뭐 이스라엘 국방장관, 외무장관 발언 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엔 총회에서 12일 날 결의안이, 그러니까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앞에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지난 1일에 7일간의 휴전을 갑자기 이제 종료를 하면서 가자에 그동안은 북부만 공격을 했다면 예. 바로 휴전이 해제되자마자 남부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 인사 상자가 엄청나게 나고요. 예. 말 그대로 최대 규모의 공격을 계속 가하니까 국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면서 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전혀 듣질 않으니까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의 권한을 발동시켰어요. 예. 유엔 헌장 제99조에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실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안보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아랍에미리트가 제출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자, 거기서 유엔 안보리에는 이사국이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일명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고 하는 5개 상임 이사국 있죠. 절대 바뀌지 않는. 네.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려면은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예. 그러나 상임 이사국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런데 15개국 이사국 중에서 13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네. 문제는 뭐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영국이 미국은 기권했어요. 이 두 나라가 상임 이사국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휴전은 하마스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반대표를 던져버리니까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 무산됐죠. 비판이 엄청나게 빗발쳤어요. 미국을 향해서. 예. 미국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미국이 가담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관건이 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굴 침수 작전을 개시한 걸 두고 네. 이 부분은 미국이 조금 난처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질들이 사실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 근데 되게 웃긴 예. 게 사람들이 그거부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군사 작전 하는 건 하는 건데 인질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렇죠. 인질 구하겠다고 전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질들이 없는 터널에만 넣는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은 인질이 어느 터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군요. 그럼 구하셔야죠. 그러게요. 이게 안 말이 되는 앞뒤가 거죠. 안 맞는 거죠.
지금 가자지구 아래쪽에 500km에 달하는 1000개가 넘는 터널이 있는데 이 안에 바닷물, 지중해에 바닷물을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요. 네. 이 이후에 지하수에 바닷물 섞여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식수를 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 불가능합니다. 그게 단순히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수에 무슨 딱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넘어가고 그런 거 없죠. 네. 지하수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휴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휴전을 중재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하고 카타르거든요. 그래서 네. 하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타르하고 이집트한테 우리는 위임했다. 일임했다. 우리를 대신해서 휴전을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없어. 휴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스라엘 네. 방문했던데 근데 이스라엘 가기 전에 사우디에도 갔더라고요. 자, 사우디에 왜 갔냐면요. 지난 6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그 당시 수호의 전투기 넉 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사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기소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은 구소련 국가라든지 중국밖에 안 갔던 사람인데 전투기 호위 받으면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당일 방문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나 여전히 건재해. 야, 나 못 건드리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에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의 실권자라고 얘기하죠. 예. 이 사람이랑 굉장히 정상회담하면서 그 다음날 성명도 발표를 해요. 우리 산유국들 유가 올리기 위해서 감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자, 이 상황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왜? 사우디는 그동안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는데 계속해서 네. 삐딱선을 타고 있잖아요. 바이든의 얘기도 먹히지 않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네. 친하게 요즘 지내는 모습 사우디 속에서. 외교가 아주 실리 외교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단 빨리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해가지고 파견해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어디까지 친해질 건데? 확인해야죠. 단속해야죠. 자, 그거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 아라비아 대륙 사이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바다가 어디에 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남부 항구하고 딱 접해 있습니다. 예. 이곳으로 사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수많은 선적들이 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예멘의 반군인 후티가 여기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선적들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공급이 안 되게. 자, 제가 아까 아라비아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네. 사우디가 이 홍해에 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예. 요 부분과 관련해서 사우디하고 아마 또 의논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동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 반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감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나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동의 큰형님, 이슬람 국가의 큰형님인 사우디가 좀 나서가지고 그 거부 감정, 반감을 조금 자제시켜라. 네. 그리고 혹여라도 그 뭉쳐가지고 하마스를 도우려는 나라들이 있으면 네가 자제 좀 시켜라. 여러 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사우디로 먼저 날아갔다는 거죠. 나도 미국이. 이스라엘 자제시킬 테니까 사우디 네가 이쪽 좀 맡아줘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볼 일이 정말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이렇게 되면 이게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상자만 18,200명을 넘었고요. 부상자 5만 명 넘었죠. 네. 자, 서한 지구라고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 있는 곳. 거기서도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유대인 정착민들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가자 지구 내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수 없죠. 씻을 수 없죠. 이러니까 게다가 여기다 2, 3일간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사망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 전후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쪽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기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평화를 위한 기도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네 이게 좀 통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하물며 교황님도 이렇게 나서서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뭔가 좀 좀 전향적인 소식을 듣게 되길 바라고요. 일단 짧게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는데 네. 퇴출보다는 약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8일날 1차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이라고 썼다가 11일날 2차 초안에 감축으로 바뀌고 결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이해되세요? 방금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화석 연료 퇴출이 아니라 전환. 벗어나는 전환.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뭐 유엔 기후총회 28년 만에 성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예상 가능했던 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회의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산유국인데 게다가 이 의장이 누구냐. 국영석유 기업의 그 회장 CEO라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언밸런스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처음에 퇴출이란 단어가 초안에 들어갔는데 산유국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감축으로 바뀌고 감축도 안 되고 전환. 전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자, 요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현행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해 나간다.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뭐 이런 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는 에너지 전환 패키지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활용하는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모아가지고 이걸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통해가지고 화석연료를 줄여나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얘기들이 뭔가 뜬구름 잡는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왜? 결론적으로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는 돈이 들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 네.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달성하지 못했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폐막일을 조금 늦춰가면서까지 밤샘 협상을 했다 그래서 뭔가 좀 진전된 조치가 나오나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원래 이제 11월 30일 날 돼서 12일 날 이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합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환이라는 얘기로 그냥 땅땅땅 해요. 뭉뚱그린 거죠. 예, 뭉뚱그려가지고 굳이 이렇게 밤을 샐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미미한 성과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과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우리나라가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만 당장 봤을 때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는 참여했던 198개 나라가 다 서명을 했거든요. 자, 서명을 했다는 건 뭐죠?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2021년 이후 7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이 됐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 지금 탄소 배출 9위국이에요. 네. 예, 엄청나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공적 금융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1, 2위 국가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 봐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사인은 했다는 거. 사인을 했죠.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부는 전혀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인데 그래서인가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화석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이에요. 상은 다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말 그대로 기후 악당에게 수여하는 상이 바로 이 오늘의 화석상입니다. 1999년부터 시상이 됐는데 우리나라 첫 수상이에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상인데.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첫 수상인데 이 화석연료인 가스 확대를 위한 한국의 헌신이 수상 이유라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굉장히 부끄럽죠. 그나마 우린 위안을 해보자면 그래도 3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엘버트주고요. 2등이 노르웨이고요. 우리나라는 3등이에요. 참. 이 위안이 되시나요 혹시?
그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COP28 초반에 출범한 기후와 손실 피해 기금, 피해 기금. 이제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였는데 네. 이게 성과로 판정을 받으면서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가 딱 첫날 개막식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뭔가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 제대로 도와주겠다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진전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나라들의 기금이 끝이었어요. 많이 거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7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천억 원 정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이상기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필요한 돈은 수백조예요. 고작 1%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또 허울뿐인 성과로 남겠군요. 그렇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아서 사실은 첫날 기세 좋게 나올 때만 해도 2주 내내 이것과 뭔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진짜 뭔가가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 국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분통 터지는 총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들은 무턱대고 이거 좀 세게 나갔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화가 나지만 또 하나. 아니 선진국들은 지들은 실컷 화석연료 이용해가지고 다 개발해놓고 중진국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들. 이제 자기네들은 좀 해야 되는데 야 안 돼. 저기 그거 쓰면 안 돼라고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지금 개발할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까지 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거기에 대해 기금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라고 해버리면 이들의 반감도 엄청나다는 거죠. 이번 COP28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성과 없는 회의를 위해서 온실가스만 겁나 배출시켰구나. 왜냐하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뭘 타고 오죠? 비행기를 타고 왔죠. 비행기가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또 회의에 수반되는 또 여러 가지 또 탄소나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도 문제지만 탄소도 문제지만 전쟁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온실가스가 또 엄청나거든요.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우리가 지구를 위한 환경을 위한 거에 역행하고 있는 거다. 결국은 평화가 지구 환경을 위한 거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연결되는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내년 총회는 어디서 열리는가 봤더니 아제르바이잔. 거기도 산유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죠. 굉장히 이게 또 안 맞아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동유럽 순서여가지고 동유럽의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하는 건데 GDP의 절반과 수출입의 92.5% 이상을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니 그래도 총회를 개최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가 그 정치학에서 우리 김혜영 앵커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이상주의자요. 네. 제가 정치학을 처음 배울 때 이상주의자로 배웠다가 국제정치평론을 하면서 현실주의자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정치하면서 맨날 한숨만 쉬게 되네요.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글로벌 Y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